뭐 그런 게 있을까 싶으실 텐데 또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센터장님이 그 부분 진행해 주실 거고, 또 이제 2교시에는 우리 2023년도 이제 갚지 않은 정부 지원금 무상 자금이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 기업 꿀정보의 김창석 소장님이 전문 분야이신데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교시에서 23년도 어떤 자금이 있는지,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보니까 국회 그 예산안까지 다 찾아가지고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보다 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주로 이제 어떤 자금 쪽이 올해 내년에 많이 지원이 되는지, 왜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이유는 딱 스타트 되면 좋은 자금들은 빨리 소진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우리 회사가 조금 해당이 되거나 부족하다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모든 자금에는 재무제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산하기 전에 저희가 요 강의를 넣은 게 대표님들이 좀 결산하실 때 그 부분 감안해서 하실 수 있게 했고요. 마지막 3교시에는 이제 결산 시즌에 체크하셔야 될 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세무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내년에 뭐 입찰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우리 재무제표를 좀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외형적으로 재무제표가 좀 이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야 될 거 총 3교시로 준비를 했고요. 뭐 좀 긴 시간이지만 뭐 50분 하고 10분 잠깐씩 쉬시면서 좀 집중해서 3시간 공부하신다면 올 결산과 또 내년 우리 사업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에서 한 달 동안 오늘 수업 들은 거를 계속 또 질문하고 우리 강사님들이 답을 해주실 거예요. 뭐 이거 3시간 듣는다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상속증여 전문가이신 우리 송하균 센터장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증여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송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증여세 없는 10억, 상속세 없는 100억 상속인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00% 현실성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일반인들이 그걸 다 알아서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그걸 전부 다 이해를 해서 또 이해를 시켜줄 그런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업승계, 세법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건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6에 나와 있고요. 이 제도는 살아서 가업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살아서 가업을 승계해 주시는 분이 매우 건강할 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죽어서 이제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업 상속 공제보다는 증여 특례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많은 기업에서 가업 상속을 하잖아요. 가업 증여 특례를 실행하지 않고 가업 상속을 선택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뭔가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업 상속 공제를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별한 걱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업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를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될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사업용 자산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이에요. 비사업용 자산. 예를 들어서 가업 상속 자산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 100억 다 가업 상속 공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사업용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한계세율이 50%다. 그러면 25억 원이 세금이에요. 이걸 낼 수 있겠냐 이거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믿지 마셔라 이겁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믿지 마셔라.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생계를 완성을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죠. 이런 대기업도 다 준비를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너 CEO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조기에 다 완성을 해놓고 가족의 화목도 지키면서 가업 승계를 잘 원만하게 진행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준비를 해놓지 않고 가업 상속이 이루어지면, 즉 상속이 개시될 때 이제 가족 간에 어떤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오너 CEO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과세 특례, 가업 상속, 이때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제 비사업용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당연히 사업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즉 세제 혜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임대용 부동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금, 가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과다 보유 현금. 여기서 과다 보유 현금은 직전 5년간 평잔의 150% 이상은 다 과다 보유 현금으로 봅니다. 직전 5년 평균의 15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적금에 많이 가입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펀드에도 가입을 해놓고 예적금에도 가입해놓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증여특례를 하기 전에 때에 따라서는 해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보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전 세계 최고 으뜸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 와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NTS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기대는 하지 마세요. 법에서 주어지는 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실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 자, 세금 없이 10억을 증여를 했어요. 세금 없이 100억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00% 이게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7, 80%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세 금액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10억 원을 증여특례를 통해서 증여를 했어요. 10억 원을. 근데 사업용 비율이 100%예요. 지금 현재로 하면 공제 금액이 5억이고 과세 표준이 5억입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근데 30년 후에 상속 개시를 합니다. 30년 후에. 근데 이게 100억으로 늘어났어요. 10억이 100억으로. 30년 후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수 있어요. 30년 후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사업이 잘 되면 순식간에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다 임대업으로 바꾼 거죠. 그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강남에 있는 빌딩들 있죠. 강남에 있는 빌딩들을
이 개인용으로 되어 있는 빌딩을 법인화한 작업을 제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 다 제조업 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유통이나 제조업 하셨던 분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냥 빌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과거에는 사업용이었는데 지금은 다 비사업용인 거예요. 돈 벌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가액이 100억인데 사업용 비율이 0%예요. 다 비사업용인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살아있고 일괄공제 5억 하면 최소 10억 공제됩니다. 그럼 상속세가 0원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여 특례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100억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증여 특례를 실행하지 않고 10억이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제 10억을 하면 과표가 90억이고 상속세가 40억 4천만 원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굳이 꼭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7, 80%만 비슷하게 실행을 해도 얼마든지 자산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부터.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 다 되는 걸로 알고. 증여특례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가업 상속 공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증여특례를 실행할 거냐. 저는 증여특례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CEO가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자산이 사업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임대부동산 같은 거 두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가업 상속을 하더라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데는 굳이 무리하게 증여특례를 실행하지 않아도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이건 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것은 정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이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경영자 입장에서 사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유능한 근로자 유지 및 영업에 절대적 영향이 있게 되겠죠. 사실 이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바뀐 문화입니다. 요즘 근로자들이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려고 합니까? 제조업 현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근로자를 데리고 어떻게 대우를 해주느냐가 실은 기업의 경쟁력이 돼가고 있는 이런 시절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은 유능한 근로자를 내가 계속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떠나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제 모든 걸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CEO가 일일이 다 행동 방식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회사 치고 제대로 된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로자는 뇌가 없어집니다. 뇌가 없어져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CEO가 제동을 걸고 바꾸도록 하죠.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이대로 실행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회사는 대부분 CEO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자 뜁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아주 태평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로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CEO와 공유해서 We are smarter than me. 우리는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해야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근로자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거, 이게 곧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실은 근본이에요. 이것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인 거고, 이거 말고도 경영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주식 이동 전 주당 가격 조절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당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증여 특례를 할 때도, 증여를 할 때도, 가업 상속을 할 때도 한 주당 가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0% 다 당해년도에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당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죠. 이것은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유능한 근로자를 잡아둘 수도 있고 영입할 수도 있고 주당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딨냐 이거죠. 이것도 또 소문이 나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또 법을 바꿀 줄 몰라요. 그런 혜택이 주어졌을 때 빨리 실행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시중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더라. 그럼 법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빌딩 제가 법인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에 양도세는 100% 이월과세가 되고 취득세 면제했었어요. 그러다가 취득세 75%로 바뀌고 지금은 취득세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양도세 2월과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법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뭔가 주어지는 게 있을 때 그걸 캐치를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 겁니다. 절세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절세를 하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세밀하게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절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나는 편리함만 추구하겠다. 복잡한 거 싫다. 누구랑 협상하는 게 싫다. 이러면은 그냥 충분한 세금 내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 임금 1억이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임금 1억이 줄어들면 소득세 16.5%, 4대 보험료 9%, 약 25.4% 절감이 됩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설립을 해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꼭 필요한 것들,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돼요. 필요할 때. 그죠?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씩 키워나가면 됩니다. 활용도를. 자, 주식 이동 전에 주당 가격도 제가 조절이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은 일반 기업이 있고 부동산 과다 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 기업은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 이제 부동산 과다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주당 가격을 평가를 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당 가격을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주식 증여를 했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봤는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 비용을 들여서. 그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가를 할 때도 대부분 감정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즉 부동산 비중이 50% 미만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매년 1억씩 직전 3년간 3억을 출자했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는 약 7억 2천 정도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하면 3억 6천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부동산 과다 기업 같은 경우는 약 2억 9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업 상속 시에 공익법인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은 굳이 내가 공익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매년 이제 세미나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업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이면 9은 가족들이 모여서 제 앞에서 싸웁니다. 10이면 9은 싸워요. 왜냐? 미리 다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이 진행이 거의 되질 않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게 다 누구 책임이냐? CEO 책임입니다. 미리 건강할 때 준비를 안 해놓은 책임이에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보통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애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준비를 다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그래서 굳이 내가 공익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세금 때문에 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왠지 아세요? 낼 세금이 없어요. 비사업용 자산 많죠? 그렇게 많은 현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금매로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돼요. 출연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기업 가치가 200억 원이고 출연 비율이 20%를 출연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5%, 10%, 20% 이제 이 정도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20%를 출연을 했으니까 20%면은 40억이죠. 상속 자산에서 40억이 빠집니다. 근데 100% 비사업용이라고 하면 세금만 20억 줄이는 거예요. 왜냐? 2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했다라고 해서 내 경영에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 20%만큼 배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금은 다 근로자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있어야 회사는 돌아가니까. 유능한 근로자가 있어야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비사업용이 50%다 그러면은 10억만 절세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용 50%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죠? 지금 질문이 뭐냐면 매년 출자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답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만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한 2시간 정도가 더 남았는데 어쨌든 정말 먼 걸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꼭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